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8단원을 한 방에 다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번 도시의 위치와 특징 단원부터 살기 좋은 도시까지의 PDP 이 파일을 네 가지를 하나로 붙였어요. 그래서 대략 한 3,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최대한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의 위치와 특징 부분에서는 한번 해볼까요? 자, 도시는 촌락과 함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사람이 사는 곳이다. 자, 이러한 도시가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에 많이 모여 있어서 인구 밀도가 높고 그 정해진 토지를 효율적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집약적이다. 그러니까 건물을 막 쌓아 올리는 거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2, 3차 산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병원이나 상가, 광고성 등의 편의시설과 각종 기능들이 이제 집중되어 있고 따라서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도시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2번, 그다음에 3번. 자, 이러한 도시가 만들어지고 발전되는 과정. 과거 고대 시대 때에는 이제 농업이 중요시되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농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이제 도시가 발전을 했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4대 문명이 일어나게 됐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황호 문명,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또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집트 문명. 예. 농업에 유리한 조건의 문명의 발상지가 발전이 되었고 중세에는 이제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상업도시가 발달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18세기 후반에 이제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그 산업의 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쉽게 자원을 캘 수 있는 석탄 산지를 중심으로 공업도시가 발전되는 모습을 우리가 봤었고, 그 다음에 20세기 이후로 공업 기능과 함께 이 완성된 부품들을 만들고 판매하는 서비스업이나 이에 따른 교육과 문화 컨텐츠 사업까지도 같이 발전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의 순서로 산업이 발전됐다라고 개념 정리를 한 번 더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충분히 매력적인 도시다 라고 바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문화 유적지가 이제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탈리아 로마라는 도시에 여기에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 막 몇백 년 전에 지어진 문화재 집이에요. 물론 안전검사를 다 했겠죠. 그래서 문화재 안에서 살고 있어요. 문화재, 도시 전체가 그냥 문화재입니다. 보통 집이 그냥 최소한 200, 300년은 그냥 기본으로 되는 그런 문화재 안에서 살고 있는 역사 문화의 도시고요. 정말 아름다워요, 저녁에. 우리는 이제 LED 조명 하얀색 불빛이나 이제 주황색 전구 가로등을 펼치는데 여기는 거의 대부분 이제 고즈넉한 이제 주황색 가로등을 밤에 켜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불빛에 반사돼서 그 오래된 성곽이나 이제 오래된 주택가가 이제 굉장히 분위기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게 됩니다. 마치 역사책 안에 이제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생태도시라고 해요. 독일의 이제 태양열, 자연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강조를 국가가 하다 보니까 생태도시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물건을 수입하고 수출을 쉽게 할 수 있는 항구도시 중에 중국은 상하이가 우리나라의 부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인한테 부산이 상하이인 거죠. 그래서 국제적인 대규모 항구로 발전되어 있는 모습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은행들, 국제적인 금융도시라든지 이러한 본사들이 모여 있는 국제도시 중에 세계 도시 중에 하나가 또 뉴욕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 도시를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 세계의 경제, 문화, 정치의 센터 중심지로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금융기관, 은행이라든지 다국적 기업의 본사,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를 예로 들었었죠. 자동차 회사인데 엔진은 르노 삼성 부산에 있는 자동차 조립공단 르노 삼성 조립공단을 예로 들었었는데 회사는 프랑스 르노 회사인데 조립 공장은 우리나라 부산에 있고 자동차 타이어는 우리나라 한국 타이어를 쓰고 또 르노 자동차의 엔진은 좀 일본에서 또 수입을 해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의 자동차 회사가 여러 개의 국가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이걸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본사가 있는 도시라든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활동이 활발한 도시들을 영향력 있는 세계적인 도시다 해서 세계 도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세계 도시도 살펴봤었고 이러고 끝났었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도시 내부의 모습들, 그러니까 도시에서 차를 타고 쭉 바깥으로 나갔을 때 점점 높은 건물들이 안 보이는 현상이라든지 또는 도시를 인공위성 위에서 바라봤을 때의 도시의 구조, 그리고 그 구조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원리와 과정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자, 도시가 커지면 도시 내부는 어떻게 달라질까? 자, 도시 규모가 작았을 때에는 관공서, 뭐 행정센터라든지 뭐 시청이라든지 주민센터, 경찰서, 뭐 우체국 이런 것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는 관청을 뜻해요. 관공서라든지 물건을 판매하는 백화점이나 상점, 그 다음에 주택, 학교, 공장 모든 요소들이 전부 다 비빔밥처럼 작은 도시 안에 다 섞여 있었어요. 초기 때에는 내부에 섞여 있었는데 자, 몸집이 커지면서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전공 분야들끼리 뭉치고 그게 커지다 보니까 분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도시 내부에. 자, 같은 종류끼리의 기능이 모이고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같은 종류의 기능끼리 신체 기관처럼 따로 모이고 다른 종류의 기능을 밀어내고 분리하면서 넓은 땅이 필요했던 공장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싼 도시의 땅값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도시의 주변 지역으로 빠지면서 또는 아파트도 땅값이 비싼 곳에 사람들이 살 수 없으니까 도시의 주변 지역에 형성이 되게 되면서 도시에는 공장이나 이제 주택의 기능보다는 상업적인 기능이나 그런 비싼 땅값을 감당할 수 있는 관공서가 주로 도심을 이루고 있고 주변 지역으로 갈수록 이제 아파트나 공장이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무분별한 팽창을 막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것이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도시 내부가 지역 분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자, 그래서 관공서나 판매 업무, 상업 업무가 가득 모여 있는 도시의 센터 지역을 중심 업무 지역이라고 부르고 상업 지역, 그 다음에 공장 지역을 공업 지역, 그 다음에 주거 지역 크게 4등분해서 도시의 지역을 나누게 됩니다. 분화를 하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 땅값하고 도시의 중간으로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냐, 이 접근성과 지대가 도시 분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했죠. 자,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지역일수록 자, 쉽게 도시의 중간으로 갈 수 있고 편리하고, 자, 그리고 이 역세권의 땅의 집값이 다른 집값보다 훨씬 더 비싼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의 중심은 도시 내부에서의 접근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땅값이 높다. 그래서 비싼 땅을 지급하고도 버틸 수 있는 중심 업무 기능, 상업 기능이 남게 되고, 반면에 비싼 땅을 지급할 수 없는 주택이라든지 또는 공장은 주변 지역으로 분리가 되게 되는데, 자, 이처럼 도시의 중심으로 중심 업무 기능이나 상업 기능이 모일 수 있는 것을 도시 가운데로 집중한다 해서 집심 현상이라고 부르고, 자, 이러한 비싼 땅값을 감당할 수 없는 공장지대, 공업지대라든지 주거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지역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것을 도심에서 벗어나는 현상이라고 해서 이심현상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도시의 중심부에는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건물의 높이와 풍경들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도시의 중심부에 있는 도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통이 편리하게 갖춰져 있고 작은 건물들을 집약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층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는 모습들, 여기에 대기업 본사라든지 금융기관, 백화점들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들, 중심 업무 기능, 그 다음에 전문 상업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것이 도심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주거 기능이 약해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
이제 회사의 CEO는 이제 펜트하우스에 가능하겠죠. 빌딩 위에 이제 살 수가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북적북적 임금 밀도가 높은데 밤이 되면 사람들이 도심에서 이제 각자 집으로 싹 퇴근을 해버리니까 도심이 썰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밀도 차이가 크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차가 밀리면서 교통 혼잡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도심에서. 인구 공동화 현상이고. 자,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분산시키고자 설정한 것이 이제 부도심이에요. 그러니까 도심의 기능을 어느 정도 나눠 갖는 조그마한 부도심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백화점이라든지 금융기관, 각종 편의시설과 같은 중심 업무 기능과 상업 기능을 주로 나누어서 도심의 교통 혼잡을 좀 완화시킬 목적으로 형성된 도심이고, 자, 원래 여기가 이제 도시 크기였던 거죠. 도시의 기능을 하고 있고 비싼 땅값 때문에 이제 주변 지역에다가 이제 주거 시설이 공장들이 들어섰는데, 자, 요 크기였던 도시가 이제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파란색 지역은 옛날 주변 지역이었던지라 이미 주거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자리가 없어서 아파트를 올릴 수가 없고 땅값이 비싸요. 자, 그렇다 보니까 도심하고 가까운 주변 지역에다가 이제 주거 시설을 짓거나 공장을 짓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무분별하게 도심이 지금처럼 커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하는 모습들. 자, 그렇다 보니까 과거의 주변 지역이었던 이 파란색 지역이 새로운 주변 지역과 도심 사이에 끼워져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중간 지역이라 불러요. 그래서 오래된 주택이 여기에 많이 남아있고 오래된 공장도 남아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혁신 도시는 이제 주변 도시, 주변 지역인 거죠. 자, 그리고 어느 정도 도심과 20, 30km 좀 더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얼마든지 차나 지하철로 출퇴근이 가능한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평택이라든지 안성이라든지 김포 주변에 있는 도시가 형성되게 되는데, 마치 이제 지구를 공전하는 달처럼 주변에 위성처럼 있는 도시라고 해서 이걸 위성 도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이 부도심하고 위성 도시를 또 굉장히 헷갈려 해요. 부도심은 도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심의 기능을 조금 더 분산시키기 위한 또 다른 도심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커다란 도시의 좀 벗어나서 근처에 있는 또 다른 도시가 형성되는 것을 위성 도시라고 불러요. 어느 정도 거리가 좀 멀죠. 그리고 부도심을 통해서 도심으로 들어가는 그 교통이 편리한 중요한 교통의 요지에 부도심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지대에는 오래된 주택이나 상가 공장이 있고, 자, 그리고 주변 지역에는 이제 본격적인 주거단지 아파트들이나 이제 녹지가 조성되어 있고, 다양한 공장이나 학교들이 여기에 모여있는 모습들. 자, 그 다음에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자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을 형성하고 위성도시가 등장했다. 그래서 번호를 매겨 썼습니다. 주변 지역 4, 중간 지역 3, 그 다음에 부심, 부도심, 도심. 자, 이렇게 6가지 순서를 이 그림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단원도 끝났고, 세 번째로, 자, 이러한 도시가 좋기만 하냐, 사람들이 한 번에 모여 살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가장 크고, 빈곤층 문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도시, 점점점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도시처럼 사는 것, 이것을 도시화라고 부른다고 했죠. 도시화가 진행되면 도시의 숫자가 늘어나고 면적이 넓어진 도시가 커진다. 일반적인 도시화는 산업화와 함께, 즉 그 국가의 경제 발전과 함께 도시가 늘어나는 것이 비례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인구 유입이 활발하고 2,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 바로 도시화입니다. 도시화. 자, 도시화의 과정을 4가지로 나눴어요. 도시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지 퍼센트지로 나타낸 것을 도시화율이라고 하는데, 도시화 초기 단계, 도시라는 것이 이제 막 만들어졌을 때와 가속화 초기 단계, 말기 단계인 가속화 단계, 그 다음에 이미 도시를 다 이룬 종착 단계, 3단계로 나누었고, 가속화 단계를 2개로 쪼갰어요. 가속화 초기 단계와 가속화 말기 단계로 나눴었죠.
자, 도시 단계는 경제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경제 수준, 즉 도시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면은 그 국가의 산업화, 경제 성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화의 단계와 국가의 경제 수준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자, 1번 도시화의 초기 단계, 응애하고 도시가 태어났던 도시화의 초기 단계는 아직 도시의 사람들이 몰리지가 않아요. 여전히 전통사회의 풍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농촌과 어촌에 살고 있습니다. 촌락에 살고 있고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도시화율이 매우 낮은 초기 단계이고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가속화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가속화 단계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가속화 단계가 찾아오게 되었고 2,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 직업을 얻고자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촌 향도 현상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가속화 시기의 말기 같은 경우에는 도시 인구가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는 교외화 현상, 도시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도시의 주변 지역인 부도심이라든지 주변 지역 또는 뭐 위성도시 쪽으로 이제 인구가 좀 분산되는 교외화 현상을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도시 안에 있는 거죠. 아직 도시로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가운데에서 조금 더 떨어진 지역으로 가는 현상을 교외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도시가 거의 다 이루어진 종착 단계 같은 경우에는 성장 속도가 이미 성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급격한 성장은 없고 이미 3, 40년 동안 오래 도시에 살았던 인구들이 나이를 먹어서 그 복잡한 게 이제 싫은 거죠. 좀 사람이 없고 덜 복잡하고 공기가 맑고 깨끗한 농촌으로 나는 다시 가고 싶다. 이러한 욕망들 때문에 다시 도시에서 농촌으로 거꾸로 가는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나는 단계가 종착 단계입니다. 그래서 초기화 단계, 가속화 초기 단계, 가속화 말기, 종착 단계로 4등분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봤고, 자, 이 그래프는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발전을 했던 개발도상국, 즉 후진국의 도시화율의 정도와 오랜 시간, 100년이나 200년, 300년이라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차근차근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탄탄하게 도시화를 이룬 선진국의 그래프 비교를 나타낸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의 특징과 이제 개발도상국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이 두 가지의 그래프를 합쳐 놓은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과정. 자, 또 나왔죠.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그렇다 보니까 두세 개씩 계단을 뛰어 올라가면은 숨이 막 차고 지치는데 점진적으로 천천히 올라갔기 때문에 그 기초가 탄탄한 겁니다. 도시 문제가 많이 없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는 매우 급속하게 단기간 내에 빠르게 진행됐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쫙 몰리면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를 수위도시라고 불러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도시로 들어온 사람들을 다 책임질 수 있는 부양력이 그 도시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의 인구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사람들을 책임지고 그 사람들의 복지를 감당할 수 있는 도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사람들만 많은 복잡한 도시로 발전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수위도시라고 불러요. 개발도상국의 수도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선진국의 도시 문제. 이미 도시화가 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도시가 늙었어요. 인구가 감소하고 이제 시설 노후화 현상 때문에 도시가 꿈틀꿈틀 되기보다는 이제 쭉 유지가 되는 활력이 줄어드는 지루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또 오랫동안 발전해 왔던 도심 지역에 이제 슬럼가 불량 주거 지역 즉 그 중간 지역이 있죠. 그 중간 지역에 오래된 주택이 많다 보니까 불량 주거 지역이 여기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낡고 허름한 지역이 생기고 이 밖에도 범죄 문제라든지 이제 노숙자 문제, 빈부의 격차 때문에 노숙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선진국의 도시 문제로 거론이 되고 있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초시설, 즉 복지시설이라든지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시설들을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기반시설이 많이 없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는데 이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 기반 시설이 없으니까 무허가 주택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없으니까 무허가 주택이 늘어난다라든지 빈민촌이 형성되고 도로가 복잡합니다. 교통이 매우 혼잡해요. 뭐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주로 사람들이 경제력 때문에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고 오토바이로 구입하는데 이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수천 명일 때는 이제 엄청나게 복잡하고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지 실업 문제나 범죄 문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가 있을까? 이 문제들을 그대로 놔두면 삶의 질이 떨어질 텐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행복하게 여러 사람들이 다 만족하는 수준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을까? 한번 볼까요? 여기입니다. 자, 이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해결책이라고 하네요. 자, 첫 번째 주택 문제입니다.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좀 싼 값에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많이 건설하거나 낡은 지역을 다시 재개발해 주는 거. 그러니까 불량 주거 지역을 이제 다 헐고 국가가 지원금을 줘서 새로운 아파트로 신축하는 모습들 재개발을 하기도 한다. 또는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이제 통합 교통료, 그러니까 도심 안에 이제 순환도로 이제 톨게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도시를 지날 때마다 이제 통행 비용을 내게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비용을 확보하는 거죠. 지하철이나 이제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활용도를 더욱더 높이고 이제 자전거 이용을 이제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 도로가 이제 비교적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그 전주 시장을 뽑을 때 그 공약 중에 하나가 친환경 도시로 이제 조성을 하겠다. 내가 시장이 되면은. 그래서 자전거를 쉽게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공약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꽤 잘 돼 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막상 자전거를 타고 나가잖아요. 막 움푹 패인 데도 많고요. 막 거의 싱크홀 수준으로 이제 도로가 무너진 데도 많이 있어서 좀 위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으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쉽게 사람들이 민원을 넣으니까 바로바로 수정이 되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보다 여전히 차로 편하게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도로가 쉽게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이제 도시 한가운데 물이 흐르면은 이제 오염된 하천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하천을 이제 생태 하천으로 이제 다시 깨끗하게 복원시키는 작업. 서울의 청계천이 대표적인 예이죠. 서울이 이제 청계천의 오염이 너무나 심하고 악취가 심하니까 아예 청계천을 주민들이 깨끗하게 쉴 수 있는 자연 공간으로 다시 한번 복원시켜 보자 해서 청계천을 다 갈아 엎었어요. 거의 7수에 사는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청계천에 이제 발을 담그면서 이야기하고 담소를 나눌 정도로 쾌적한 공간으로 만든 장소가 서울의 청계천입니다. 자, 이거를 하려면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국가가 나서야겠죠. 그래서 그 지방을 책임지는 국가자치단체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노력,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 등이 바탕이 되어야 살기 좋은 도시로 개발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살기 좋은 도시에는 어떠한 조건이 있을까? 자, 일정한 조건 기준점을 세우기는 어렵다. 왜냐면은 세대가 지금 빨리빨리 변화가 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도시가 살기 좋다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자, 대체로 살기 좋은 도시는 이제 취업 활동이 이제 원활하게 되는 거, 쉽게 일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직장이 다양하고 또는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살아야 이제 그 사람 사는 맛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이용하는 병원도 발전을 하고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인구의 이상은 돼야 좀 살기 편한 것 같아요, 의외로. 그리고 자연환경도 쾌적해야 되고 그와 동시에 도로를 비롯한 이제 교통시설이나 병원이나 편의시설들이 잘 만들어져야 사람들이 생활이 편리하다. 이런 도시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몇몇 도시는 있지만 대부분의 도시들은 이 중에 하나가 좀 부족합니다. 또 범죄율도 낮아야 되고 정치적으로 싸우지 않고 서로 통합되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안정성이 높아져야 되고 교육이나 의료, 보건, 문화
주거 환경, 행정 서비스 등이 다 잘 갖추어져야 된다. 좀 완벽해야 된다. 이런 도시는 없는 것 같아요. 어딜 가나 부족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부족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중에서도 거의 완벽 수준에 가까워서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은 도시가 있는데 동유럽의 오스트리아 빈이라는 도시라든지 스위스 취리히 환경적으로 이제 깨끗한 도시, 캐나다의 밴쿠버라는 도시가 삶의 질로 높이 평가되고 우리나라는 전라남도 순천이 이것을 앞장서서 했어요. 순천이라는 도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취업도 잘 되고 일자리도 많고 환경적으로 깨끗한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순천시장이 공약을 걸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살기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고 경기도의 과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큰 단원이었던 8단원 도시 파트가 이제 마무리가 됨으로써 시험 범위인 159페이지까지 어느 정도 정리를 마쳤습니다.